오늘 먼저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홍문종 의원을 모시고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뵙는데 네. 요즘에 홍 대표님을 주로 뵙는 것은 문상, 병문안. 어제 황교안 대표 만나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좀 어떠시던가요? 굉장히 말씀하시기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5일에서 7일, 여기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때가 제일 어렵고 힘들다 그러는데 역시 말씀하신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이제 빨리 힘을 내셔서 우리 공수처법도 막고 이거 선거법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주셨더니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직 말씀은 좀 이렇게 하십니까? 어저께까지는 그래도 그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더 나누기가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렇죠.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야당 대표의 단식. 처음에는 사실 단식 들어갔을 때 우리 패널들께서도 좀 뜬금없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상황이 좀 계속되면서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이제 맨 처음에 그 단식 들어가실 때는 병원에 실려가시면 바로 비대위가 구성된다 뭐 어쩐다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흉흉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느낀 그 분위기도 그렇고요. 또 지금 민심도 역시 그 단식이라는 것이 이 전국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면서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건 어쨌든 지소미아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막혔고 그래서 그런저런 의미에서 그 단식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께는 건강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플러스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선거법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는 것은 우리 이제 패널들께서 이따가 질문하실 거고 저는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번에 어깨 수술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용태가 좀 어떠신지요? 예, 뭐 저도 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그 굉장히 아직도 이 팔을 들어 올리시기가 힘드시다고 반 정도도 잘 안 들어 올리셔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으나 그 생각하는 것만큼 잘 회복이 빠르지 않다. 역시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수감 생활이 지금 1000일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그 심리적으로도 그러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육체적으로도 좀 회복은 되고 있으나 회복이 생각처럼 그렇게 빠르게 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당분간은 더 병원에 계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옥중에서 또 병상에서 이런저런 메시지가 과연 나오는가 궁금한데 어떤 분들은 들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전혀 아니라고 하고 어떤 게 맞습니까? 아주 죽을 그 심정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께 당원들이 뭐 하루에 100통, 200통씩 막 쓰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그 들어오는 소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 정리하시고 듣고 알고 계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그 현직에 계실 때도 그렇게 장황하게 뭐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뭐 아주 긴급한 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그 정제된 언어로 뭐 한두 말씀하시고 그러셔서 그런데 마치 대통령께서 무슨 지금 정치에 관여하시고 또 뭐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후해서 뭐 이렇게 조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으로 비춰지는 거는 저희가 불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저희는 대통령의 메시지도 필요하고 또 대통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 뭐 아주 중요한 순간에 뭐 한두 가지 메시지 뭐 이런저런 메시지를 주시고 저희가 그거를 잘 나름대로 또 오랫동안 대통령과 이렇게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무슨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선거대책위원장처럼 뭐 나와서 그 정도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전혀 그러고 있지 않으시고 아마 굉장히 마음속이 복잡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혹시 내년 총선 전에 뭐 임박해서든 언제든 간에 우리 공화당에 도움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실 걸로 기대가 아니고 예상합니까? 저희는 뭐 아우성이죠. 대통령께서 주셔야 저희가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아우성인데 저는 뭐 대표로서 그런 심정이 좀 들어요. 대통령을 너무 힘들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로 하여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셨는데 대통령께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또 그 몸이 영어의 몸이신데 우리가 너무 대통령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만 저희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대통령께서 하여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워낙 또 정치를 하시는 분이고 예. 또 대한민국의 우리가 말하는 보수 우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잘 하셔서 예. 국민들에게 정말 맞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까. 주셔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읍소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상황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당했을 때 빈소에 가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사면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때 사면 얘기를 홍 대표께서 먼저 말씀하셨나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나요?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각 당 대표를 조문을 받으시겠다고 예. 해서 그 전날 제가 그 청와대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예. 우리 2명밖에 안 되지만 저라도 조문을 하면 조문을 받으시겠습니까? 조문을 받으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조문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무슨 하실 말씀이 예.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할 얘기라는 것은 대통령 얘기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몇 시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조문을 드렸고 예. 대통령 굉장히 아프시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수감 생활을 하시느라고 참 여러 가지로 우리도 걱정이 많고 그렇다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내가 책상도 넣어주고 내가 병원에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배려를 많이 했다. 아, 그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던가요?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예. 아이고 우리 대통령 좀 이제 집에 좀 가시게 좀 굉장히 힘드신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제 느낌에는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예. 많이 동의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굉장히 좀 죄송스럽긴 했죠. 조문하러 가서 제가 뭐 그러게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했으나 제가 이제 이미 대통령께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고 보고 말씀드리고 간 거고 예.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고깝게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요. 잘 될 것 같다. 그런 심정으로 그 나왔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사실 맨 처음에 그런 그 과정을 모르고 네네. 그 얘기만 나왔을 때는 홍 대표께서 왜 좀 그 문상하러 가서 그런 얘기를 꼭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근데 제가 사전에 그런 얘기를 다 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뵙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예. 제가. 근데 우리 이제 국회의원 2명밖에 안 되니까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대표들 만날 때 우리도 껴달라고 근데 안 껴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든지 한번 뵈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여간 그렇게 뵙게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도 하여간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겠습니다. 예. 이제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우리 패널들께서 질문하실 텐데 가급적 길지 않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정태근 의원부터 질문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법무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심지어는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포함해서 대규모 사면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준비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석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박 대통령님께서 석방이 되셔서 네. 정치적 메시지를 내보낼 때 과연 그 탄핵에 찬성했던 보수 진영 세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 아마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적 메시지를 내신다고 그런다면 그게 소위 범보수 진영의 통합에 상당한 어려움을 작용할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가정법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죠. 대통령께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대통령께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봐도 그 탄핵한 특히
우리 한국당이라고 생각한 같은 당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선거에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던 사람들이 탄핵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하게 그 사람들 잘했다, 그 사람들 뭐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그런 건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셨고 또 당의 당 대표와 또 당을 그동안 이끌어 오셨던 분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런 과정이 나오니까 대통령께서 용서하신다 아니면 뭐 그야말로 못하나 탄핵에 대해서 묻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이른바 탄핵을 했던 사람들의 무슨 어떤 액션이 있기 전에 대통령께서 그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사면하고 묻고 가고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10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 먼저 어떻든 이번 총선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중요한 문제니까 이 문제를 뒤로 미루자라고 먼저 메시지를 우리 공화당에서 내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글쎄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원들도 있습니다. 당원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마저 그렇게 얘기하면 예. 아마 이 탄핵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 보수 우파가 또 새롭게 대한민국 정치 전매에 등장한다는 게 굉장히 예.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마저라고 하는 데서 답이 좀 읽혀지는데요. 차재원 교수 질문하실까요? 예, 제가 준비한 답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연동형 선거 제도에 대한 우리 공화당 입장인데 벌써 뭐 답변을 미리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모두에 말씀하시면서 공수처도 막고 선거법도 막는다는 거 보니까 아마 지금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통과될 경우 그리고 또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봉쇄조항 3%를 득표가 넘어갈 경우에는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 의석을 넓히는데 상당히 유리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이 선거법을 그러니까 지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은 그만큼 보수 통합에 더 큰 정치적 가치를 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제 이렇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선거법이라는 것은 야당의 동의 없이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동형 이 선거법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해찬 그 당대표가 맨 처음에 얘기하기는 200석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만은 거기 이른바 진보 세력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좌파 세력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일사불란하게 그 이번 선거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당 이 폭망하는 건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공화당이 몇 석을 더 차지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보수 우파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뒤로 쇠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거는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걱정 때문에 저희가 찬성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이 반대를 위해서 지금 광화문 앞에 여의도에 지금 100개 이상의 텐트를 치고 저희가 막겠다. 또 우리 들락달락하는 모든 여의도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여의도 식구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단히 생각했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우리 공화당에 도움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 공화당을 혹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냥 산수학적으로 보면 되는데요. 결국은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과반수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죠. 저기는 이제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민주당을 비롯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는 200석을 넘긴다고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나빠져서. 그림에서 보신다 이거죠? 예, 더 큰 그림을 그러면 저희가 뭐 몇 석 더 얻는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하고요. 이거는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게요. 야당하고 합의하지 않는 선거법이라는 건 이거는 저희는 뭐 어떤 상황에서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기영 변호사 어떤 질문? 예. 홍 대표님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든 야당과 합의해서든 어떤 법안이 통과돼서 뭐 가정할 수도 있고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를 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음 총선에서 목표 예상 득표율, 정당 득표율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예상 또는 기대 의석수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제 친박연대라는 그 당이 있었죠. 거기는 13.2%고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 박근혜 대통령과 연대를 맺는 당이 12%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지금 우리 공화당이 최소한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연동형 비례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연동형 비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거는 결국은 다당제를 인정하게 되는 거고 수많은 당들이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우후죽순처럼 나타날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훨씬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40% 30몇 프로 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당이 15% 12% 얘기할 때 한국당이 2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변수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공수처법과 선거 이 연동형 비례가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정당 지지율 이런 것이 들쑥날쑥할 거고 또 대통령께서 사면이 되시느냐 아니면 지금 형집행정지가 되시느냐 이것도 저희 공화당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프로가 된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그런데요. 저희는 뭐 만약에 대통령께서 사면도 되시고 또 연동형 비례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일당된다 뭐 이렇게 지금 당원들이 사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원들이 굉장히 아주 프라미싱한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12% 이상, 최소 12%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예. 서정욱 변호사는 지금 우리 공화당 고문 변호사 맡고 있잖아요. 예. 짜고 치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질문을 바꾸려고요. 아까 답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 그 선거 구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제가 근데 적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은요. 바로 이제 문재인 대 박근혜의 2라운드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2라운드다. 이래 봅니다. 일부에서는 뭐 친문이냐 반문연대 반문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 한국당, 변혁, 유승민 세력까지 모으면 그럼 이게 반문은 되죠. 그렇지만 이게 탄핵 찬반이 섞여버리면 이거는 이제 보수 대통합이 아니고 보수 대작탕이에요. 그건 작탕이에요. 따라서 저는 내년은 선명하게 탄핵이 무효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자유파가 대동단결해서 다시 한번 이게 탄핵의 정당성 재심은 안 되더라도 질문하시라. 역사적인 법정에서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 구도가 박근혜 대 문재인 탄핵 찬성 반대 2라운드인데 그리고 친문 비문은 아니다 이래 보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번에 이제 지방선거 때 이제 잘 보시면 아주 참패를 했어요 수도권에서. 그런데 잘 보시면 물론 그때는 이른바 그 지금 여당이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죠. 저 한국당이나 우리 저 보수 우파 세력에 비해서 인기가 좋았는데 그 수도권에서 빠진 10%가 어디서 빠진 10%냐. 한국당이 보수 우파 같지 않다는 데서 사람들이 투표하러 가지 않은 10%. 저 사람들 당선시켜서 저게 무슨 보수 우파냐. 내지는 저 사람들 당선시킨다고 보수 우파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10% 정도의 국민들이 선거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거에 있어서의 바로미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보수 우파 안에서 탄핵을 한 사람들과 우리는 뭐 사기 탄핵을 찬성했다 해서 사탄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방송 용어로서는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파와 그다음에 탄핵을 반대한 파와 보수 안에서 그들의 싸움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국민들이 그것을 판단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됐다는 거에 대해 지금 뭐 뇌물죄가 없다, 무슨 타블릿 PC가 가짜다, 뭐 국정농단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서 결국은 탄핵했던 사람들의 입지, 특히 보수 우파 안에서의 그들의 입지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선거는 참 볼만한 선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듭니다. 예.
서적 변호사 만족하십니까? 예. 박진영 국장 질문 예, 하시죠. 제가 아무래도 뭐 결론 질문 같은데요. 아주 네. 단순하게. 황교안 대표님은 친박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홍문종 대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아마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신다를 떠나서 저희는 다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죄가 있고요.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죄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고 이 보수 우파가 이렇게 괴멸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 친박이냐 대통령 편이냐, 저희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걸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로서의 과거에 자기가 무엇을 했느냐, 앞으로 보수 우파로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따져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황교안 대표도 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은 탄핵의 괴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뭐 대통령 그 설의하면서 탄핵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그 탄핵을 방관했다, 아니면 탄핵을 지휘한 거나 마찬가지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진실한 자기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내가 그때 탄핵 정말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민심이 막 뭐 촛불이 절해서 내가 무서워서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뭐 나름대로 본인이 확실하고 분명한 자기의 과거의 자기 정치 행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보수 우파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보수 우파다,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가 그 세력들이 이어온 보수 우파의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는 그때 가서 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 그런데 홍문종 대표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 들리기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탄핵에 역사가 찬성. 어떻게 평가할지는 한번 역사를 봐야죠. 예, 역사는 이미 지금 벌써 이 광화문 아스팔트에서는 평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보수 우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난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가지고 당선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저랑 내기하셔도 좋습니다. 거의 없으려고 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네. 마칠게요. 박찬주 전 대장, 네, 우리 공화당이 마음의 고향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하던데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안 받아들이면 고향에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그냥 입 다무시고 예. 조용히 좀 집에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황이 바뀌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니, 옛날부터 잘하는 분이고요. 예. 정말 훌륭한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군인에서 정치인으로 바뀌려면 기아를 이제 잘 시프트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군대 용어 자꾸 쓰고 그래서 하여간 어찌되었든 하여간 그 한국당 갈 때도 당선되려면 한국당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 정치 용어를 좀 배우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당선되는데 필요한 행동들 같은 거, 행동 강령 같은 거 좀 학교 가서 좀 배우고 그러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